네, 안녕하세요.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휴방 기간 지나서 아임 시즌 12에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대망의 시즌 12 그 첫문 열어드릴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들의 수다, 교수다 시간입니다. 대전 지역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 세 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함께 해주실 세 분의 교수님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지역의 정치 행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학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인재학과로. 공공인재학과. 예. 네.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인재학과 네, 권선필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대전 지역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내년에는 경영정보학과로 회귀합니다. 아, 다시요? 네. 학과 이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구간이 명관이다. 한 번밖에 안 바뀌었어요. 각 대학이 난리예요. 네. 예, 마지막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전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여기는 그 옛날에 신문방송학과였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언론정보학과에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름 바꾸는 걸 한번 논의해 보자는 학과에서 그렇게 좀 의견이 좀 올라왔어요. 아, 어떤 걸로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게 영어. 가장 유력한, 네. 아닙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네. 어떠세요? 일단 세 분은 본인들의 학과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뭐 공공인재학과 이름을 제가 사실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공무원 행정학과라고 하면 공무원 되는 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무원 이외에도 지금 공공 영역 또는 준공공 영역이 많아지면서 사실 내용을 좀 바꾸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준공공 영역이 있고 또 공공기관이 많거든요. 공기업. 특히 이번에 그 혁신도시 통과되면서 지역의 이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률 실질적으로 네. 목표는 처음부터 저는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 접근 자체를 너무 기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학이.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나요, 그러면은? 예, 커리큘럼 문의만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커리큘럼을 더 공격적으로 과격하게 바꾸고 싶은데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학교 제도가 그걸 못 따라와서 이거 저는 문제가 될 만한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한 번도 해직 당하신 적 없으시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옆에 해직 당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셔갖고. 그게 과거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오히려 다른 일 때문에 그렇지. 예. 아니 그 행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행정학과 하면 행정고시 봐야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옛날 느낌이 느낌이죠. 있어요. 옛날 느낌. 예. 어떠세요? 강신철 교수님은 다시 이제 경영정보학과로 회귀한다고 원래 했는데. 우린 경영정보학과인데 CK 사업할 때 그 새로 뭐 그 학부단위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임시로 만들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5년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로 돌아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잠깐 바뀌었던 거예요? 네. 아, 참 지조가 없네요. 학과 이름이.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네.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정부 사업 이런 거 하나라도 더 따려고 계속 변신을 하고 그렇게 사회에 끌려가고 있죠. 김재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어네요, 일단.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냥 이름이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팬시한 이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경하는 추세이긴 한데 저는 제가 있는 데는 좀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자유롭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학과 명칭을 좀 바꾸자는 얘기는 조금 정체성, 이 학문의 정체성 자체가 언론 정보학과라고 하면은 실제로
공대 소속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IT 뭐 요즘 그런 얘기 하니까 네, 차라리 그래서 교수님도. 신문 방송학과 이러면은 음.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전달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 정체성 자체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 그 강신철 교수님은 굉장히 오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권선필 교수님도 그 하셨는데 김재훈 교수님은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네. 네. 아, 두 분은 하셨었나요? 아, 예, 하셨죠. 네, 아. 선배들이세요.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뵙고 방송도 좀 해봤으니까. 근데 교수님들 특징이 말씀이 좀 길고 많고 재미없고 이래가지고 이 조합을 어떻게 묶어야 되나 싶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세 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제가 당부드리는 건 너무 길지 않게 각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좀 길었나요? 말씀 제일 많고 기신 분은요 자진해서 신고하시죠. 뭐 찔리는 분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깁니다. 네, 좀 네, 자중들 하시고요. 제가 이제 세 분 다 이제 전문가라고 했는데 스스로 한번 셀프 인증을 좀 해보시죠. 나 이래서 이 분야 전문가야, 뭐 우리 지역에서 이 분야 전문가야 이런 좀 셀프 인증 해보시죠.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 모건대학교에 자리 잡고 나서 한 6, 7년 지난 후에 서울을 완전히 발을 끊었어요. 그때부터 지역에서 지역 사람으로 지금 지역 기반으로 뭐든지 해보고 싶다. 안 불러준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때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거꾸로 요즘에 이제 세종시로 오면서부터 사실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엮이고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에 계속 있었고요. 특히 현장 중심으로 공무원들 직접 만나서 네, 또 정치인들도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관여도 해보고 또 주민들하고 특별히 계속 최대한 가까이 지내려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지역의 어떤 현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알고 거기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조만간 빨리 그러니까 끊으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불러도 안 가는 사람이다. 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권 교수님 뵀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다음 주인가요? 그 JTBC 그 교양 프로그램 뭐였죠? 뭐였죠? 차이나는 클래스. 차이나는 클래스 본인 나온다고 꼭 시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강연자로 나오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난 서울을 끊었어 하고는 좀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며칠이죠 방송이? 18일 목요일 밤 10시 반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오전하고 네. 관심 있는 분들 시청하시거나 말거나 미리 녹화하고요. 녹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되게 길게 놀랬어요. 작가가 한 10명 가까이 붙어가지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완전히 고문하듯이 물어보더라고요. 내용만 드는데. 이게 뭐 자랑을 하셨고 우리 강신철 교수님은 전문가라고 한번 인증해 보시죠. 전문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새 왜 신문 뉴스나 방송 뉴스 이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보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경영학을 했지 경제학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KBS에서 그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30개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정확히 팩트를 전달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도 봤다가 신문이란 신문은 다 관련 뉴스를 또 전부 검색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옛날 왜 경제 공부할 때 그 생각들이 다시 다 이렇게 회귀가 되고 이제는 뭐 생활 경제
경제학이 아니라 음. 생활 경제하면은 누구하고도 맞짱 떠서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겸손한 척하면서 누구와도 맞짱 뜰 수 있다. 네, 네. 예, 뭐 좋습니다. 네. 네. 근데 강신철 교수님 그 5시엔 대선하면서 바른경제 그 코너는요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그 애청자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그 누가 추천드렸죠? 자기 셀프 자랑 지금. 네, 대전 지역 최고의 그 엮는 거 잘하는데 제가 했다는 말씀드리고 김재원 교수님께서는 네. 뭐죠 지금 얘기하는 게 셀프 인증. 셀프 인증. 이게 딱히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권설필 교수님께서 서울에 발 끄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을 벗어나서 산 적은 한 번도 없고 유학 갔을 때 이제 서울을 벗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교수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게 서울은 너무 소모적인 도시란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이 서울 밖을 택했어요. 골랐어요. 네.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 충남대 운 좋게 오게 됐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역방송 연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한 거. 뭐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제 전공은 사실 인터넷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역 언론된 관련되는 현상을 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됐는데 이게 저한테는 참 조금 전공 자체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조금 뜨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지역에서 살면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룬 게 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은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 그 김재현 교수님께서는 방통위 활동도 꽤 하셨죠? 방통위는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니까 좀 다르죠. 방심이라고 줄여서 하죠. 예. 그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꼭 대전에 뭐 출마하려고 연고를 뭐 강조하는 네, 그런 뉘앙스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정치 출마 생각은 없으시죠? 저요? 네. 언감생심. 언감생심. 근데 한 템포 딱 주춤하신 거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도 그러거든요. 출마하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60대 이상은 발언권을 없애야 된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네, 사회적으로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 다 60 넘으셨죠? 넘었죠. 네. 그러세요?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는 한참만 멀었는데. 한참 멀으셨어요? 넘으셨다고 하면은 제가 프로그램 아직 이름 한참 좀 남았습니다. 좀 남으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 혼자네. 그래서 세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 경로당으로 바꾸려다가 다행이네요. 네, 나는 왜 60 이상을 배제하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그 정도 얘기하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그 가볍게 웜업 차원에서 그 세 분의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대전 지역의 그 정치행정 그리고 경제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럼 권선필 교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좀 갖고 오셨나요?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향나무 사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메가시티 얘기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두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정치 행정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교수님들의 저런도 특징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최소한 세 가지 얘기를 둘째. 네. 대부분 사안들이 공무원들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리더십 얘기죠. 아무래도 지역의 국회의원 또 정당 단체장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체가 이걸 어떻게 수용하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사실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얘기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공무원 내부에 대한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외부의 관점에서 또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이게 균형 있게 얘기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당 간의 갈등 양상으로 대부분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적인 게 필요한데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이게 정말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시민의 관점까지 더해져야 되는데 이런 균형을 갖는 보도는 거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이 정진호 PD의 왜 그러세요? 예, 더 해보세요. 더 경우에도 해보세요. 이제 대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언론이 대부분 짧은 시간 동안 이게 이슈화가 되고서 사라지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한쪽 방향이 편향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향나무 얘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분 나머지 교수님 두 분도 다 아시죠? 대전시에서 네. 뭐 소통 협력 공간 조성한다고 옛 충남도청사에 있는 향나무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속 건물들을 그 이제 원래 집주인이 바뀌거든요. 올해 문체부로 충남도에서 문체부로 바뀌는데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훼손했다가 지금 원상복구 한다 뭐 이런 중이거든요. 네, 그거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를 뽑았는데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죠. 조그만 묘목 갖다 심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실은 식목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향나무 아마 전부 다 이제 그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획상.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그 설계나 이런 것이 사전에 이미 다 있었고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내부의 행정 절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제대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고요. 또 향나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면 다른 거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꼭 요건 가지고 세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아, 그렇게 판단하세요? 정치적이다? 그렇죠. 정치적이죠. 예를 들면 향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로수 갖고 그동안 얼마나 환경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 문제. 또 그 가까이 근처에 있는 다른 그 근대 건축물 많아요. 원도심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이죠. 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게 저 다음 우리 방송 나가는 그 주에 대전함 TV 대전함에서 제가 이걸 다루거든요. 저는 환경단체 분을 모시고 와서 현장에서 이 대전시가 이 수목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근현대 다른 데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봐라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하네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이제 대전시랑 중구랑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구의 경우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그동안에 중구 지역 내에서 정말 그 나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근데 유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뭘 했는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정치적인 거죠. 그 뭐 충남도 관사 뭐 이런 건물들도 제대로 보존 안 하고 막 그동안에 폐화되고 막 이래 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주장만 했지 대안을 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적인 상황이 사실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 물론 이 부분이 반대로 얘기하면 시도 그만큼 무능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일관된, 그러니까 특정 부서의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특정 부서에서 그럼 다 하면 다른 건 다 그냥 그 부서에서 다 했나요? 역시 다른 부서 관계가 다 서로 전체를 다 다루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년도 지방선거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게 금방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권선필 교수님이 특정 부서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공동체 지원과였죠. 공동체 거기에 이제 이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그 시민단체 출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사업을 주도를 했는데 그분이 속해 있었던 그 시민단체가 그 지금 조성하려고 했던 거기에 입주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있었던 데 주려고 저렇게 맘대로 부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진짜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런 소리 들을 만은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 이런 게 있죠.
그 뭐 해당 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관계가 있거든요. 계속 사회적 자본 혁신 센터인가요?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지원센터. 운영위원을 제가 했었고요. 그모 법인이 풀뿌리 사람들이고 풀뿌리 사람들 제가 창립 이사를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 당사자가 되는데 실제 이게 시작은 염홍철 시장 때 시작한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염홍철 시장님이고 그 이후에 권선택 시장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사업에 관해서는 이게 그냥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국고 얼마 따왔다고 할 때는 다른 데서 사업 따오는 건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특정한 단체가 따왔으니까 어떤 특정한 데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정도 사업이면 사실 이제 더 큰 거는 저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주차장 하나 각 동단위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는 전혀 논란이 없어요. 주차장 짓는데. 그 지역사회 갈등도 사실 상당히 많고 그런데 전혀 공개도 안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대전시 시각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아까 뭐 근대 건축물들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원래 그 옛 충남도청 건물이 지금 등록문화재인데요. 제대로 활용 방안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사실 근대 건축물로서의 그 뭐 군산 예를 들면요. 군산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그 일대를 벨트로 만들어 가지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축물은 해체해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복원해가지고 집합체를 만든 거죠. 컨셉을 갖고 하죠. 1년에 관광객이 500만이 넘게 온대요. 그 다크 투어리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전시는 뭐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식산은행이었던 그런 곳은 지금 안경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타일집으로 한참 동안 썼었고요. 그러니까 버려진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충남도청사도 1층에 근현대 전시관이 있고요. 2층에 예전에 도지사 집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복원해 놓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럼 도지사가 이런 데 있었구나.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개방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고 지금 이제 시장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거기에 제2시장 집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가요, 실제로. 그게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가 됐냐고요. 아니 거기를 임대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 회의실이나 뭐 숙박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장소로? 거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도청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 근대 간사하고요.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대전시의 시각이 그러니까 이거를 부수고 안 부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제2 집무실이나 아니면 권선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통 협력 공간 그런 뭐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나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은 그런 근대 문화유산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근대 문화유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 도청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리를 못했었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가 나가고 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현대미술관 같은 것도 하자 아니면 근대 역사박물관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허태정 시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행안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 하는 거 외에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슈죠. 사실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이걸 정리를 했으면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디펜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정부 라인이나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욱 PD가 얘기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 이런 것들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교수님 두 분도 처음 들으시죠? 저는 그 안희정 지사님 그 처음 도지사 되고 나서 네. 그리고 1년 동안 거기 파견돼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미디어 센터 그렇죠.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미 내포로 이전하는 거는 그 예정돼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그 활용 방안 같은 거는 뭐 그때부터 이제 얘기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10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안 왜 이렇게 이 자체가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건지, 뭐 논란만 오고 간 건지 아니면 방치된 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대전 그 구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시설물이 이렇게 취급당한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 지역 같아요. 정치권이나 행정의 좀 무능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실제 뭐 광주랑 비교하면 네. 광주 같은 경우는 구도청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문화도시 그것까지 조단위 사업을 따냈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가보면 근대문화유산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도청의 경우에는 이게 소유권이 정부가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충남이 나가면서 이거를 충남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땅값을 충분히 이제 대전이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의지의 예. 문제 아닐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802억에 이제 문체부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올해 이제 완료가 되거든요. 현재 90%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 근데 802억 원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원 만드는데 뭐 1,000억 쓴다고 하고 야구장 짓는데 뭐 몇천억 예.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의지의 문제이지 의지의 돈이 문제죠. 없다라고 예.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예, 정치력의 문제고 사실 그 부분도 광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력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오히려 아니 가덕도 신공항 예. 보세요.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데 그 몇백억짜리 땅값을 못 줘갖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지역의 정치권이 사실은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거죠. 지난 그러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구도청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 재산들이 대부분 지금 대전시에서 구매를 안 하고 그 문화재 이 대전시가 그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충남은 빨리 돈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저쪽이 다 더 새로 치면서 돈을 썼으니까요. 문체부 재산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올해 중간에 문체부로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강신철 교수님 아까 여쭤보신 그 향나무는요 비슷한 수령과 수형의 것을 갖다가 심어서 원상복구에 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문체부의 요구고요. 네. 그래서 충남도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대전시에서 최대한 맞추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사실 좀 그 부분은 뭐 불가피하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인데 그렇게 깔끔하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걸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담당자들은. 분명히 재산상 각각 소유권이 다 다른데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자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의 경우에도 실제 아까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그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 추진은 사실 다른 부서랑 다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고 역할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건지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줬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옛 충남 도청사의 이 향나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권서빌 교수님께서는 이게 그 비판의 논점이 너무 좀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주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얘기? 그러니까 역사적 그런 유물 이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그 어떤 관광 상품화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로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되게 그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신문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 지역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안 내놓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이렇게 뒤져봐도 또 무슨 뭐 도청 관사 어디가 또 이렇게 그 건축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계속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런 그 향나무 사건이 또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러면서 왜 좀 대전은
차라리 그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좀 전문가적 시각에서 응? 투자도 좀 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은 요즘에 그 선진국들이 그런 관광 상품이 도시의 어떤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들은 이미 여러 군데서 검증 사례들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거를 왜 대전은 눈을 못 뜨나? 계속 무슨 뭐 하수도장, 처리장 뭐 이런 것만 갖고 써놓고 눈은 떴어요. 대전 방문을 해. 뭐 이렇게 3개년 계획했잖아요. 네. 근데 방문할 거리가 없더라고 보면. 예. 아이고, 예, 좀 대전시가 그런 거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김재훈 교수님도 예, 한 말씀 주시고 다음 걸 넘어갈게요. 네. 글쎄, 저는 뭐, 제 그냥 스스로 느끼기에는 대전에 조금 이렇게 취약점? 아니면 아킬레스건 같은 게 역사성이 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남도 그 건물은 역사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런데 이게 저는 다른 무엇보다 방치돼 있었다는 게 그냥 어이없는 일인 것 같고, 이런 게 오히려 일어나는 게 더 쉽지 않는 이상하죠?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향나무 건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행정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좀 후지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공론화되는 전문 용어 계기가 나왔네요. 네. 오히려 돼서 뭐 좀 그런 그렇게 작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권선필 교수님 메가시티 다음에 하시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전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 강시철 교수님 말씀 예,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뭐 누구든지 경제하면 지금 제일 그러니까 대전에서 걱정하는 게 아파트 값일 것 같아요. 집값. 네, 집값이 이상적으로 너무 많이 그 올라서 세 분 다 과연- 집 있으시죠? 작아시죠? 네, 집은 있어요. 집은 있어요. 네. 아니, 권선필 근데 교수님도 사실- 작아? 부동산 이런 거에는 관심을 안 갖고 이주택입니다. 아, 1가구 2주택. 김재현 교수님께서는요? 죄송합니다. 작합니다. 왜 죄송해요. 작은데.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해요. 어디가 또 얼마 됐다 그러고 그 엑스포 아파트가 저는 거기서 한 25년을 살았는데 엑스포 아파트요? 그 근처에서 아, 그 근처에서. 전민동에서. 네. 근데 엑스포 아파트가 입주할 때부터 제가 살았는데 거기가 20년 동안 한 4년 동안 안 올랐어요.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거의 더블 가까이 지금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는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대전시의 인구는 지금 줄고 있죠. 뭐 2008년 이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거든요. 140한 예. 뭐 3만 정도. 그러면 이건 완전히 거품이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 대전 시민들의 오히려 여기 정주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집 옮기기도 이제 힘들고 또 청년들이 새로 결혼해서 집 살려면은 이제는 막 그 옛날에는 한 10몇 년 이렇게 모으면 살 수 있었던 집을 거의 뭐 2배로 한 뭐 30년, 40년 돼도 집 사기 힘든 예, 이런 시대가 되는 게 이대로 방치하는 게 옳으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일단 대전하고 세종은 지금 세종시의 그 행정수도 관련 이슈 때문에 더 많이 오른다고 봐야 세종시가 되잖아요. 제일 많이 올랐죠. 네. 34%인가 뭐 하여튼 대전도 그 영향을 분명 받은 거고요. 부산 다음 그러니까 서울, 세종시, 서울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대전이더라고요. 부산도 그렇게 올랐나요? 부산도 많이 올랐어요. 예. 한 이게 14%. 묘한 게 있어요.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집값 오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그런 그 대전이 그래도 그동안 저평가 받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집은 없어. 그런데 왜 대전을 무시해?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수.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오르는지예요.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은 똑같고 네.
건물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오르는지. 외부의 자본이 유입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투기 자본? 그렇죠.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유동 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잉됐다라는 예, 거죠. 금리는 예. 낮고 그 개인의 빚은 지금 뭐 거의 더블로 지금 증가했고, 그러니까 유동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투자처를 못 찾고 또 투자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높은 데를 찾아서 그렇죠. 이동하니까. 기업은 지금 그 경제가 이제 그 하강기에 있으니까 투자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여기저기서 지금 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예. 투기를 하고, 그러니까 돈이 갈 데를 못 찾고 부동산,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데로 지금 이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자가 낮으니까 이런데 이자가 조금만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지금 이제 국채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채가 오르면 2, 3년 후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충격이, 사실 돈 많은 사람은 그 뭐 자기 있는 돈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야말로 영끌 뭐 비투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거 집안 사면 큰일 나나 보다 하는 심리로 막 이거저거 끌어다가 빚을 잔뜩 내서 샀는데, 이제 이게 거품이 빠지면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낸 거보다도 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 있죠. 지금 10억이라 한 7억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대전의 집값들이 그렇게 이렇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 했었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신적 어떤 충격으로 다가갈 위험들이 있어서 이거를 아무도 이렇게 경계를 안 해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그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왜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계속 뉴스가 몇 번 나오더만, 세종시하고 대전에서 허위 집값 그 신고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퍼센트가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집값을 스스로 매매한다고 신고를 해놓고 그게 한 달 이내에 그걸 다시 계약 변경을 하면은 괜찮대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신고가를 되게 비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높게 이제 형성을 하는 심리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시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그런 그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허위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있었다면. 근데 과연 내리고 싶어 할까요? 그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지방 정부 아닌가요? 세금이 그만큼 지방세가 많이 거치니까. 대전시도 한 600억 그 부동산, 세수 증대가 있으니까. 세수 증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게 시민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일부러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 눈여겨봤어야죠. 누군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이 대전의 시정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생각을 했어야죠. 시민들의 삶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뭐 전국이 다 오르는데 뭐 우리도 뭐 어쩔 수 우리는 없다. 상대적 저평가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들 하니까 대전시가 사실 그런 노력들은 잘 안 보였죠. 그 안 집값 보였죠. 부동산 네. 폭등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심리적 안정이나 뭔가 대안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 딱히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어떤 시 이런 데서는 청주나 뭐 이런 데는 그 외 조정 지역 무슨 투기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신청을 한대요. 미리. 그러니까 오를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를 심사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제를 거죠. 미리 하는 거죠. 근데 대전시는 그런 노력을 안 했다. 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관료들이 중산층 이상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한다고 봐야죠. 그건 교수님 개인의 생각이시죠? 아니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관료라고 하는 것이 뭐 극단적으로 자본의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관료 사회가 움직이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관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관료의 지속 가능성인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관료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집이 두 채인데요. 시골에 있는 얼마 집은- 버셨어요? 네. 시골에 있는 집을 2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20년 동안.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재산세가 얼마 나와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 조금 더 나와요. 네, 근데 똑같은 20평대 아파트 20년 전에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갖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건 많이 올랐죠. 네. 네. 어디 아파트인지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강 교수님 단독주택 짓고 사시면 장기적으로 사시면 손해 엄청난 손해죠. 맞아요. 예. 네. 건물 그러니까 주십니다. 이게 시스템 자체가 거의 안 그렇게 올랐어요. 예, 거의 안 올라가죠. 거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예.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집값은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집질 때 그리고 들어간 이제- 거는 다 감가상각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나 구 이런 차원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특정 지역에 모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제한된 도안,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둔산 이쪽 지역에 그 가파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전이 뭐 한 13%가 올랐대요. 그 아파트가 작년에. 근데 지역별로 편차가 커요. 예. 그 대덕구나 저쪽 동구 쪽은 오히려 동구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새로 아파트 많이 짓고 근데 있어가지고. 올라 아파트의 그랬는데도 경우는 절대 가격이 평당 가격이 뭐 8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아유, 그것도 비싼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제 아니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봐야죠. 이게 부동산 뭐 집값 안정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워딩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정이라는 말이 지금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지나치게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이래야 되는 거냐. 근데 그 말에 내포되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은 최소한 오르지 않고 지금은 유지하는 게 안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미 올랐는데 많이. 그 부분이 그걸 과연 안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근본적으로 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하냐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주거에 대해서 이걸 자기의 삶의 어떤 장소로 보는 게 아니라 투기적인 성격으로 자꾸 보도록 만들어가니까 지금 안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조장해요? 김병 교수님. 언론이 조장 되게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글쎄, 뭐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많이 새로운 것 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집은 그냥 뭐 그런 카피가 있었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엑스포 아파트에 2003년부터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망이 개인주택에서 사는 거에서 한 5년 전에 그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엑스포 아파트 파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야, 그 10년 넘게 살았으면서 값이 거의 살 때 값하고 예. 다르지가 않구나. 뭐 이랬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냥 뭐 어쨌든지 간에 제가 살고 싶은 데서 살면서 그냥 만족하고 있고. 속은 안 쓰리셨어요? 엑스포 아파트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좀 처음 나중에 들었어요. 팔 걸. 이것도. 처음 들으셨어요? 관심이 전혀 그러니까 없으시군요. 몰라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는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그 올랐으면 뭐 좀 더 돈을 어떻게 뭐 이 대출 받고 이런 거 이제 좀 부담을 덜 했기는 했겠지만 뭐 그냥 그런 편입니다. 진정한 사는 곳으로 인식하시고 계시네요, 집을. 네,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충청남도에서는요, 우리 대전 인근에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거 그 제도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일단 집도 뭐 평수가 뭐 욕실 2개, 방 3개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5천만 원에 월 그게 30몇만 원인가 제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럴 겁니다. 제일 큰 평수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50% 감면해줘요, 월 임차료를. 그리고 아이를 2명 낳으면은 전액 면제.
그래서 8년인가 거주 기간이 10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제적인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모든 수요를 다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방 정부의 최소한의 주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주거 취약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간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대전 좀 너무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대전도 있긴 있어요. 대전도 여러 개가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자체가 임대주택? 아니요.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그 변형된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그렇죠.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들어가고 관심만 있고 좀 적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저는 지방자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거든요. 이 국토부 국토부. 네. 아니, 다행입니다. 옛날에 국토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지역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이 아파트 투기나 토지 투기가 전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 지자체가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건축 제한. 심지어 색깔까지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스타일. 유럽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옆 동네 올라가면 반드시 옆에 동네에서 다른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건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씀드린 아까 얘기하신 이제 건설 마피아하고 건설 이제 관료 그리고 아파트는 전부 다 대기업 중심으로 가거든요. 예, 교수님 생각이시죠? 예, 아니요. 이거는 뭐 사실 주류에서 다 네. 입증된 얘기나 마찬가지로 그 건설 마피아 구조가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대규모 금융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 거기다 대고 지금은 다 우리는 선분양제도 돈 내고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저는 할 때, 그 아파트 문제를 끌어낸 게 그러니까 대전 시 차원에서는 지역 균형 이런 차원에서 사실 어느 특정 지역에 이렇게 그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잖아요. 뭐 학군이나 교통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은 시가 굳이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오르니까 그런 데 놔두고 시가 어떤 예산을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대덕구나 이제 동구와 같이 이렇게 좀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좀 도시 뭐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거 환경을 도와주면 예, 좀 개선해주고 좀 사람이 살만한 그런 지역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러면 부동산이 그렇게 특정 지역에서 급상승하는 그런 건 훨씬 줄어들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글쎄요, 뭐 그런데 지하철 뭐 노선 짤 때도 그렇고 트램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표가 많은 곳에 좀 더 유리한 그런 것들이 그 몰리니까. 동구에서 아까 올랐다고 그랬죠. 그것도 대동역이 환승역이 되면서 거기서 급등했대요. 맞아요. 네. 거기도 동구도 저런 다른 지역들은 내린 데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죠. 그 빈집도 특정 많거든요. 지역, 그게 뭐 역세권 뭐 이런 데가 특별히 올라서 평균적으로 오른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하향 추세인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강신채 교수님의 부동산 대전 지역의 이제 집값에 관련된 거는 대전시가 그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근본적인 그 철학 그리고 균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좀 나서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파트 건설도 지자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건설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국토부가 하라고 해도 그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그 승인을 건설 허가를 안 내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아니면은 그런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지역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역 언론에 교수님 잠바를 입으십니다. 지금 외투를. 네, 언론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그 어떡하죠? 그 문제가 네. 그 지역 언론의 최근의 현황이 어땠는지를 네.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봐봐야 이게 그 언론이라는 게 이 우리 삶에 이제 삶을 영위하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적응력이 생기는 거고 좀 더 원활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걸 방해한다는 생각을 저는 지역 언론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이번에는 차라리 맞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는 지역 언론을 잘 접하질 않는다는 것. 언론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전공으로 하는 직업이 있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제가 제 삶이 추구하는 가치도 있거든요. 이걸 더 중시하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지역 언론 관련해서 뭐 문제라든가 핫 이슈라든가 쟁점이 되는 사항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솔직하신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언론들이 극복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저도 사실은 지역 언론들 거의 안 봤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이 정치, 행정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물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 언론에 비추어진 것들, 언론의 프레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가 그거는 이제 실제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뭐 아무튼 예, 그러니까 돌아가자면 정보의 체득 과정이 지역 언론으로부터 상당수가 오기 때문에 현실과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언론을 기피하고 하는 경향도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제 삶의 가치를 제가 우선시하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가 제기되는 게 있으면 조금 논란거리가 되거나 이게 언론이 할 짓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논점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네. 제가 좀 마음에 내키지는 않더라도 좀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미리 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약간 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언론 모니터링을 많이 하니까 그럼 교수님께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링크나 이런 기사들을 좀 보내드려 볼게요. 그럼요. 사실 지역 언론이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외면을 받아온 지는 오래됐고요. 그렇죠? 외면 지금은 외면보다도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재훈 교수님 예전에 저희 이제 한 세미나에서 뉴스 사막화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었는데 못 들어보신 근데 두 분 들어보셨어요? 뉴스 사막화라고 혹시?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은 오네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줄 언론의 문제점은 뉴스 사막화로 하시죠, 제가. 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주시고, 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뉴스 사막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나라로 꼽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뉴스가 사막화된다.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신문,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지역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신문들이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이제 정보량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다. 그게 이제 뉴스 사막화의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뉴스 사막이 진작에 벌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조사에서도 뉴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뉴스 사막화 현상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언론사 중에 망한 언론 있다고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문 닫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표상으로 봐도 매출이라든가 이익 같은 게 뭐 레거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감소하기 마련일 텐데 그런 징후가 안 보여요. 그리고 대신에 보이는 것들은 이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 좀 양상이 달라지는 식이 보이는 거죠. 협찬이라든가 좀 음성적으로 뭔가 광고 거래라든가 이런 식이 이제 늘어나는 경향들. 이게 더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이 발빠르게 대응 못하는 곳들은 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러지 않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 이거는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언론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좀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아무도 얘기하진 않지만 지역 언론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뭐 지역뿐만 아니라 메이저 그 신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이름, 예. 일종의 이제 권위 같은 건데, 예. 그게 지금 뭐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정부의 그 광고비, 뭐 지자체 광고비 이런 거를 그 신문 부수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허위 숫자가 뭐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대전하면은 이제 대전일보, 중도일보, 뭐 이렇게 충청투데이 뭐 이런 메이저 신문사들은 당연히 거기는 권위도 있고 그 유지돼야 될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그 정중앙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딜레마인 것이 사실 아까만 이제 권선필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이야기하는 거의 소스가 그 주요 미디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원을,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게 지금 하도 다원화돼 있어가지고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 그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개인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뉴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전의 메이저 신문 뉴스를 봐봤자 별로 제가 그 뭐 경제 뉴스를 하는데 크게 도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소스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비판을 이제 그런 주요 방송사, 지상파 그리고 이제 주요 언론사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의 대표적인 그 메이저 언론사들의 문제가 취재를 안 한다는 거. 그건 뭐 한두 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남의 기사들 뜬 거 무슨 단독 긴급 뭐 이런 거 속보 이거 막 퍼나르고 하면서 클릭수 늘리는 게 그게 이제 뭐 주요 언론사들이 하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대고 미디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 본들 바뀔 리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디어 언론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해봤자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는 맥이 빠지는 거죠. 그 주된 그 언론사의 수입원이 그 언론사도 뭐 기업이니까 구독료이어야 되는데 구독료 수입보다는 뭐 관공서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비, 그다음 기업으로부터 받는 그런 광고료 여기가 더 크고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언론사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남고 더 많이 양산된다. 이제 김정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망해야 정상인데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있다는 것. 그 존재 자체는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굉장히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예전에 듣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한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역 언론을 좀 바라봐 주시면 그건 날카로운 시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정직한 얘기 같아요. 솔직한 얘기. 있는 그대로. 예. 정직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뭐 정직한 이야기보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언론에 좀 제가 이제 느끼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꼽자면은 저는 언론사 기자들이 아무리 이제 취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쁘긴 하죠. 근데 시민의 삶과 유리된 생활 패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근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 뭐 이것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의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면은 취재해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갖고 오는 과제들은 정말 내용 자체가 소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니는 동선하고 기자들이 다니는 동선은 전혀 별개의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잡히는 것, 문제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뭐 지역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기본적인 취재 보도하는 관행 시스템 자체는 별천지, 조금 특권층에 가까운 뭐 이런 이제 행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기관장 만나면 기관장은 아무리 작은 언론사의 기자여도 잘 보이려고 해요. 응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신입 기자면서 기관장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렇지 않은 애였는데 3개월 만에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기부스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습성이 되는 거죠. 하나의 고착되는. 그게 뭐 권력에 굴하지 않는 뭐 문화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죠. 본인이 잘나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이 패턴이 과연 이런 관습이 이제 깨질까. 우리 사회에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좀 회의가 굉장히 큽니다. 북유럽 스웨덴에 이제 가서 몇 번 그 작은 동네에서 그 동네 안내해 주는 분들을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기자더라고요. 조그만 동네도 다 동네 신문이 있는데 그 동네 신문 기자들은 사실 전업 기자들이 아니라 다 파트타임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기사를 쓰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하고. 우리로 치면 모마이너스 시민 기자 뭐 이런 예, 것처럼. 시민 기자 스타일. 그런 방식이 사실은 어떤 지역 언론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해봅니다. 너무 출입처 중심으로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언론들은 전부 다 이미 기자가 출입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소도시에 정말 인구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우리의 동단인데도 다 신문들이 있고 그 신문 기자들을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부업이죠. 뭐 아니면 완전 봉사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언론이 이렇게 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면은 좀 다른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언론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거 못된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긴 하죠. 예, 대표적인 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옥천신문이 대표적이죠. 거기밖에 생각 안 나세요? 옥천신문이요? 제가 옥천신문은 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옥천신문은 아는 것입니다는 그 기준이 워낙 좀 저희 떨어져요 기준이.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작은 희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을 소재로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세 분의 전문가 분들께 전문가란 표현 강시재 교수님 빼고 싫어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다음번에 뵐 때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재영 교수님께는 특별히 이런 거는 교수님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좀 드릴 테니까요. 봐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해보셨어요? 세 분 이렇게 처음 모이셨고 같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괜찮으셨어요? 처음 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 언론을 조금
보고 와야 되나 아니면 정진호 PD 말만 믿고 그냥 링크 보내주는 거 그것만 그냥 체크하고 와도 될까 뭐 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고민 많이 하세요. 네. 제 정신이 피폐해지느냐? 정신 빼지느냐? 오염되느냐? 네. 네, 아이 뭐 이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민원연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역 언론 모니터링이 너무 좀 부족하다 이런 갈증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은 좀 많은 분들이 많은 그런 모니터 그리고 사실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안 보니까 비판도 그만큼 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의 출발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하는 이유는 안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자꾸 그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좀 복원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 권섭희 교수님 오늘 재밌으셨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랑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르니까요. 네, 이야기하면서 정리된 것도 많이 있고요. 지역을 좀 큰 틀에서 계속 보는 이렇게 다른 분야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큰 틀에서 보는 자리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 중심으로 하면 그 얘기만 하고 네. 사실은 언론에서도 프레임을 짜놓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는 게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이제. 예. 공론장이라고 그러죠. 공론장. 그렇죠. 예. 네, 이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현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게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그 진행 네. 네. 아니 발음이 그렇게 안 세서 괜찮아요. 네. 이 진행 방식에 세 사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 저기 작가님도 오시고 이게 옵서버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장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또 TV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맥주라도 한 잔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프리 토킹 방식으로 다음에 음주 방송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수다잖아요. 수다 필 때 이렇게 맨입에 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에서 편하게 그 좋은 생각인데요. 네, 네. 생각을 얘기하면 더 좋겠다. 네.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네, 다음 방송 때에는 꼭 참고해가지고 아니 자기 맥주는 자기가 들고 와도 좋고. 아니 뭐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대전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00년 대계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